미리 준비해둔 신분증과 등본을 꽉 쥐고 구청 계단을 막 오르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박준영네 가족 6명에게 완전히 포위당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시어머니 김영자였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척 얹고는 구깃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내 얼굴 앞에 내팽개치듯 던졌다. 임서희, 이 재산 포기 각서에 당장 서명해.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집이며 차며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나는 고개를 숙여 각서를 훑어봤다. 모든 부부 공동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문구가 유독 눈에 거슬렸다. 고개를 들어 김영자 뒤에 서 있는 박준영을 쳐다봤다. 그는 작년에 내가 사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차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서희야, 엄마 말씀이 맞아. 원래 다 우리 집 재산이었잖아. 소란 피우지 마. 소란? 내가 반박할 틈도 없이 시누이 박준희가 끼어들며 내 팔을 세게 밀쳤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소란을 피워? 우리 오빠가 마음 약해서 봐준 거지.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어. 조용히 서명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체면 차려주는 거라고. 그녀의 손톱이 내 손목을 핥혀 붉은 자국이 남았다. 나는 그들의 포위망을 피하려 반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허리가 그대로 구청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다. 아픔에 숨을 헉 들이마셨다. 김영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나를 찍기 시작했다. 렌즈를 아주 가깝게 들이대면서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서 재산은 나눠 갖겠다고 하네요. 이제는 거린한 척 쇼하면서 자해 공갈까지 해요. 그 소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핸드폰을 꺼내들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모기 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시동생 박준수는 더 심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가방을 낚아챘다. 가방에 우리 집 물건 숨긴 거 아니야? 오늘 탈탈 털어봐야겠어? 나는 가방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그와 옥신각신했다. 그 바람에 가방에 있던 립스틱과 열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그걸 그대로 발로 짓밟아 박살냈다. 박준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옆에 서서 거들었다. 아가씨, 그냥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박씨 집안은 네게 빚진 거 없어. 나는 눈앞에 이 가족과 손가락질하는 주위 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망가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김영자가 건네는 펜을 받아 각서에 서명했다. 서명하는 순간 박준희가 내 귓가에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우리 오빠랑 헤어지면 너 월세 낼 돈도 없을걸?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서명한 각서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했지만 박준영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서희야, 바로 가지 마. 같이 아파트 가서 내 짐 챙겨. 내 물건들 싹 다 가져가. 우리 집에 자리 차지하게 두지 말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다. 재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갈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품에 남은 몇 안 되는 물건들을 안고 구경꾼들을 헤치고 나왔다.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10분이 넘도록 택시 한 대가 서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영자가 내 뒤를 따라오며 지나가는 택시 기사들에게 내가 시끄럽게 구는 미친 여자라고 손사래를 쳤던 것이다. 기사들은 당연히 나를 태우려 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길가에 서서 저만치 앞에서 웃고 떠들며 걸어가는 박준영네 가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준영 가족을 따라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동입구에는 이미 많은 이웃이 모여 있었다. 모두 김영자가 미리 입주민 단톡방에 글을 올려 구경하라고 부른 사람들이었다. 동입구 계단을 오르자마자 김영자가 팔을 뻗어 나를 막았다. 침방울이 그대로 내 얼굴에 튀었다. 임서희, 똑똑히 들어도 이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전액 현금으로 산 거야. 네가 3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 이미 이득 본 거라고. 오늘 네가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이 안에는 전부 제 개인 물건이에요. 옷, 화장품, 그리고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 목걸이까지. 당신들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 있던 박준수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캐리어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계단 아래로 던져버렸다. 캐리어는 화단에 처박혔고 지퍼가 터지면서 내 원피스와 세면 도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진주 목걸이도 흙탕물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내 목걸이. 나는 다급하게 주우러 달려가려 했지만 박준희가 내 팔을 죽기 살기로 붙잡았다. 그녀는 구경하는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 완전 사기꾼이에요. 시집 올 때 혼수 많이 해온다고 큰 소리 치더니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놓고 우리 집에 재산을 달라고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옆에 있던 이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씨, 그냥 포기해요. 저런 집안이랑 엮여서 좋을 거 없어. 나는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박준희의 손을 세게 뿌리쳤다. 그리고 화단에 쪼그려 앉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진주 목걸이는 줄이 끊어져 진주 알들이 흙 속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손톱에 흙이 닿기도록 하나하나 파냈다. 박준영은 동입구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나를 지켜볼 뿐 말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김영자는 옆에서 계속 부채질했다. 저 궁상 떠는 꼴 좀 봐. 앞으로 저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는 평생 재수 없을 거야. 내가 마지막 진주알을 집어올리는 순간 박준수가 갑자기 내 손등을 발로 짓밟았다. 아픔에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이걸 주워? 그가 아큰은하게 말했다. 이 물건들은 우리 집에 3년이나 있었으니 이제 우리 거야. 나는 힘껏 손을 빼냈다. 손등은 이미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흙투성이었다. 주위 이웃 중 누군가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젊은이, 그건 좀 심하지 않나. 남의 물건을 왜 못 가져가게 해. 김영자가 즉시 그쪽을 쏘아붙였다. 우리 집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참견마. 그 이웃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나는 주워 모은 옷가지 몇 점과 줄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때서야 박준영이 다가와 티슈 한 장을 건넸다. 서희야, 그만해. 어서 가. 여기서 더 망신당하지 말고. 나는 티슈를 받았지만 손을 닦지 않고 그대로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박준영, 당신네 가족들, 그리고 이 집, 내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돌아섰다. 등 뒤로 김영자의 저주와 박준희의 비웃음이 들려왔지만 오히려 3년 묵은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온몸이 가벼워졌다. 품에 안은 물건들을 들고 길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벤치를 발견하고서야 멈춰 앉았다. 품에 있던 진주 목걸이가 팔을 긁고 나서야 아버지께 아직 전화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핸드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아버지의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아버지는 자세한 건 묻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하셨다. 걱정 마라. 일단 시내에 있는 신라호텔로 가 있거라. 프런트에 스위트룸 하나 잡아두라고 얘기해놨다. 김 기사님 곧 그리로 갈 거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나는 택시를 잡아 곧장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프런트에 도착해 아버지가 예약한 이름을 말하자마자 등 뒤에서 박준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거 전세 언니 아니야?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비싼 호텔에는 어쩐 일이야? 설마 돈도 없으면서 사기치러 온 건 아니겠지? 돌아보니 박준희가 팔짱을 낀 채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비웃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프런트 직원의 표정이 순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카드키를 허공에 멈췄다. 박준희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 여자가 이런데 묵을 돈이 어디 있겠어? 어쩌면 물건 훔치러 온 걸지도 몰라. 그녀의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다. 로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약 확인서를 띄웠다. 화면에는 임진영님께서 임서희님을 위해 디럭스 스위트룸 예약, 전액 선결제 완료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프런트 직원이 확인 후 황급히 카드키를 건네며 사과했다. 임서희 고객님,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박준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내 카드키를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말도 안 돼. 너 이거 포토샵 한 거지? 이 카드 주면 안 돼요. 호텔 보안 요원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다가와 그녀를 막았다. 박준희는 계속 발버둥 쳤다. 날 막지 마세요. 저 여자 사기꾼이라고요. 보안 요원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고객님, 예약 정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의 친구들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준희야, 그만해. 진짜 경찰서까지 갈 일이야? 박준희는 나를 편안하게 쏘아보며 두고 봐. 라는 말을 남기고서야 친구들에게 끌려나갔다. 나는 카드키를 들고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로비 휴게 공간을 지날 때 박준희가 친구들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고 보라지. 우리 오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쟤는 조만간 큰 코 다칠 거라고. 방에 들어와 품고 있던 물건들을 소파에 내려놓고 창밖에 분주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겨우 한숨 돌렸다. 하지만 10분도 채 쉬지 못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외시경으로 밖을 보니 뜻밖에도 박준영이 종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박준영은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손에 든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서희야, 이거 집에 두고 간 충전기랑 노트북이야. 엄마가 갖다 주라고 하셔서.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노트북 안에는 내가 가계부를 기록해둔 파일이 들어있었다. 김영자는 예전에 그건 쓸데없는 거니 빨리 버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걸 갖다 주라고 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종이 가방을 받아들고 그를 들여보낼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물건은 잘 받았어. 다른 일 없으면 이제 가봐. 하지만 박준영은 한 걸음 다가서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서희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사실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다 엄마가 억지로 시키신 거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박준영을 보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박준영 씨, 여기는 임서희 씨의 개인 공간입니다. 허락 없이 계속 귀찮게 구는 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을 부를까요? 박준영은 김 변호사님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황급히 손을 거두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물건만 전해주러 온 겁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거의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나는 김 변호사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임서희 씨, 회장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가장 위에는 차용증이 있었다. 차용일란에는 박준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채권자는 아버지의 회사인 임성그룹이었고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다. 대출일자는 정확히 3년 전 박 씨 집안이 신혼집을 살 때였다. 그들이 신혼집을 산 돈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빌린 것이었다. 나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거래 내역서를 건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준영 씨는 지난 2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부 공동 예금을 그의 어머니 김영자 씨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액은 2억 원입니다.
이 돈은 나중에 김영자 씨가 박준수 씨의 신혼집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거래 내역서에 찍힌 이체 기록들을 쳐다봤다. 날짜는 대부분 내가 야근을 하거나 친정예가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임서희 씨의 예단과 혼수품들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 회수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준영이 보낸 카톡이었다. 서희야,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뒤에는 우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김 변호사님이 곁눈질로 보더니 냉소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감성팔이를 하는군요. 임서희 씨, 답장하지 마십시오.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옆에 두었다. 김 변호사님은 위임장 한 부를 더 꺼냈다. 회장님께서 이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박 씨 집안과의 채무 분쟁 및 재산 환수 소송을 전적으로 대리할 겁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펜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박 씨 집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용하고 계산하고 있었다. 소위 감정이라는 것은 그들이 돈과 자원을 얻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김 변호사님이 위임장을 챙기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며칠 동안은 호텔에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박 씨 가족이 다시 찾아오면 즉시 호텔 보안팀을 부르거나 제게 전화하십시오. 그가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앉아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다. 박 씨 집안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님이 호텔로 나를 데리러 왔다. 부동산 등기소에 갈 일이 있다고 했다. 차에 오르기 전 호텔 입구 화단 옆에 익숙한 인형이 서 있는 것을 언뜻 보았다. 박준이었다. 그녀는 손에 아침 식사가 든 봉투를 들고 분명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바로 차에 올라탔다. 김 변호사님은 기사에게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 그녀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했다. 부동산 등기소에 도착하니 로비는 서류를 든 사람들로 붐볐다. 김 변호사님은 나를 데리고 곧장 2층의 VIP 계약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바로 맞이했다. 김 변호사님, 임서희 고객님,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다. 가장 위에는 빌라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계약서를 집어들고 타운하우스 10채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놀라서 하마터면 일어설 뻔했다. 김 변호사님이 웃으며 설명했다. 회장님께서 고객님께 드리는 위로 선물입니다. 강남 청담동에 새로 분양한 청담퍼스트힐 타운하우스 10채입니다. 전액 완납되었고 이제 고객님께서 서명하시고 명예 이전만 하면 됩니다. 나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아버지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고 그 옆에 내 자리가 비어 있었다. 막 서명을 하려던 순간 계약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준영, 김영자, 박준희가 들이닥쳤다. 김영자는 내가 손에 든 계약서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뺏으려고 했다. 임서희, 이 사기꾼 같은 년,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빌라를 사. 분명 우리 집 돈 훔친 거지? 박준영도 거들었다. 서희야, 그만 연기해. 우리 다 알아. 너 돈 없는 거. 이 계약서 가짜지? 박준희는 직원에게 달려가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속지 마세요. 저 여자 방금 제 오빠랑 이혼했어요.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요. 빌라를 살 능력이 없어요.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 PC를 꺼내 부동산 정보를 조회했다. 고객님, 저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임서희 고객님께서 매입하신 10채의 타운하우스는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며 대금 전액이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기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김영자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각 빌라의 등기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총액을 합치면 무려 200억 원이었다. 김영자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을 떨었다. 입으로는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었더춘라고 중얼거렸다. 박준영이 다가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두어 걸음 물러서다 문틀에 부딪혔다. 박준희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달려들어 내 펜을 뺏으려 했다. 서명하면 안 돼. 이 집 분명 문제가 있다고. 김 변호사님이 즉시 그녀를 막아서며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 신용을 했다. 이보세요, 박준희 씨. 당신은 여러 차례 제 의뢰인을 괴롭혔고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는 김 변호사님의 기세에 놀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김영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작게 말했다. 준희야, 그만해, 가자. 세 사람이 잿빛 얼굴로 떠난 후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직원이 등기권리증 사본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임서희 고객님, 정말 젊고 유능하시네요. 한 번에 타운하우스 10채를 매입하시다니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자신감이자 박씨 집안의 3년간의 계산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였다. 계약실을 나오자 박준영 가족이 아직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김영자는 나를 보자 비굴한 미소를 띠며 다가와 말을 걸려 했지만 김 변호사님이 막아섰다. 김영자 씨,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김영자는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멈추고 나와 김 변호사님이 등기소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 차가 길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부동산 등기소에서 나온 후 김 변호사님이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게 말했다. 임서희 씨,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영 씨의 회사가 우리 그룹과의 거래가 끊기자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다고 합니다. 납품업체들이 회사 건물 앞에 진을 치고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라네요. 지금쯤 아마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차가 호텔 근처로 돌아왔을 때 박준영 네 가족 6명이 호텔 아빈도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김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다. 임서희,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 집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있어. 박준영은 옆에 서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정장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납품업체들에게 시달린 것이 분명했다. 박준희는 우리 차를 보자마자 달려와 차창을 두드렸다. 임서희, 내려. 우리 오빠가 파산 직전이라고. 내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빌라 팔아서 우리 빚 갚는 것 좀 도와줘. 김 변호사님은 기사에게 멈추지 말고 호텔 정문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다가와 박준희 일행을 막았다. 김영자는 계속 울부짖으며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박준영이 갑자기 달려와 차문 손잡이를 붙잡았다.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는 네게 소처럼 말처럼 뭐든지 다 할게. 나는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3년간의 그의 냉담함과 계산적인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이 차문을 열고 내려 박준영 앞으로 걸어갔다.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박준영 씨, 정식으로 소개하죠. 제 의뢰인 임서희 씨는 임성그룹의 임진혁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당신들이 흔히 말하는 재벌가 외동딸이죠. 당시에 임서희 씨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오직 당신의 인품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들 가족은 그녀를 봉으로만 여겼죠.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은 물론 그녀의 재산까지 빼돌렸습니다. 박준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임성그룹 상속인 증명서라는 글자를 보자 손을 떨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주워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너희들 거짓말이지. 쟤는 분명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말을 듣자 김영자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넉나간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박준영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가와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는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박준수는 아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끝났어. 이번엔 진짜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다. 주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다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저 여자가 재벌 딸이었어? 저 집안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네. 어쩐지 타운하우스 10채를 사더라니 저런 배경이 있었구만 하고 수군거렸다. 김 변호사님이 덧붙였다. 그리고 박준영 씨, 당신 회사가 우리 그룹에 진 10억 원의 빚과 당신이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2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곧 소환장을 발부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동생 명의의 그 아파트, 계약금은 임서희 씨의 돈으로 지불되었으니 저희는 그 아파트도 동결 신청하여 경매에 붙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영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내 차문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에게 저지당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이전의 억지가 아닌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희야, 아니, 임아가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좀 용서해줘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기사에게 차를 호텔 주차장으로 몰라고 했다. 차창을 통해 힘없이 주저앉은 박준영을 부축하는 박준희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김영자, 그리고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제 구청에서 나를 모욕하던 그들의 오만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김 기사님과 함께 청담 퍼스트힐로 집을 보러 갔다. 10채의 타운하우스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작은 정원과 차고까지 갖춰져 있어 아주 웅장했다. 단지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박준희가 머리를 오색 찬란하게 염색한 불량배 3명을 데리고 빌라 담벼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된장녀, 사기꾼 같은 단어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중 한 명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빌라 대문 유리를 박살내고 있었다. 멈춰요. 내가 빠르게 달려가자 김 기사님이 즉시 내 앞을 막아섰다. 박준희는 나를 보고도 멈추기는커녕 불량배들에게 계속하라고 부추겼다. 얘가 우리 오빠 전 와이프야. 그냥 돈이나 밝히는 사기꾼이라고. 제 집 좀 부수는 게 뭐 대수야?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불량배 하나가 야구 방망이를 흔들며 거만하게 말했다. 아가씨, 쓸데없이 참견마. 안 그러면 너까지 같이 맞는 수가 있어. 김 기사님은 그들과 입씨름하지 않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 단지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동시에 관할 지구대에도 박준희는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해져 김 기사님의 핸드폰을 뺏으려 했다. 신고하지 마. 이깟 사소한 일 가지고 뭘 그래. 나는 그녀를 막아서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어제 김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박준희가 회사에서 공금 4천만 원을 횡령한 거래 내역서였다. 거기엔 그녀의 서명까지 있었다. 박준희 씨, 당신이 준영건설에서 경리로 일할 때 회사 계좌에서 2천만 원을 몰래 남자친구 계좌로 이체해서 스포츠카 사는데 썼죠. 잊었나요? 내가 거래 내역서를 그녀 눈앞에 내밀었다. 제가 이 증거 자료를 당신들 회사 재무팀장님께 이미 보내드렸는데 지금쯤 그분이 당신을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박준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거래 내역서를 낚아채려 했다. 헛소리 마. 이거 다 가짜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가 헛손질하게 만들었다. 그때 단지 경비원들과 지구대 경찰관들이 동시에 도착했다. 노란 머리 불량배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경찰관은 담벼락의 낙서와 깨진 유리를 보고 바로 수갑을 꺼내 들었다.
타인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박준희는 겁에 질려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내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 집 부스러운 거 정말 미안해. 제발 경찰이나 잡아가게 두지 마. 그 4천만 원 내가 갚을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찰관님, 이 여자는 재물손괴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공금 횡령 혐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회사 측에 전달했으니 회사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준희와 불량배 3명을 함께 경찰차에 태웠다.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단지 관리소장이 허둥지둥 달려와 연신 사과했다. 임서희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보안이 미흡했습니다. 고객님의 손실은 저희가 전액 배상하고 담벼락과 대문은 오늘 바로 사람을 불러 복구하겠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다. 배상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보안만 강화해 주세요. 김 기사님이 빌라 문을 열어주었다. 안에 인테리어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람을 시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 놓으셨다. 밝고 따뜻했다. 나는 2층 발코니로 올라가 아래에서 인부들이 낙서를 지우는 모습을 내려다봤다. 마음이 유난히 평온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으니 박준영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들려왔다. 서희야, 준이가 경찰에 잡혀갔어. 제발 선처 좀 해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우리 집 정말 버티기 힘들어.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계산할 때는 버티기 힘들 거란 생각은 못했나? 이제 와서 자업자득의 결과를 놓고 내게 애원하다니 너무 늦었다. 박준영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영자가 정말로 쓰러진 게 아니라 박준영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몇몇먼 친척들을 데리고 임성그룹 본사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김 기사님에게 차를 몰아 그곳으로 가달라고 했다. 도착했을 때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김영자는 재벌딸의 갑질, 서민 가족 죽인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바닥에 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그녀 주변의 친척들도 거들며 건물 입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임성그룹 외동딸이 사람 잡네.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다고 회사 자금줄을 끊고 우리 딸을 경찰에 잡아넣었어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서 더 많은 행인들을 끌어모았다. 기자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박준영은 사람들 주변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김영자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이 분명했다. 내가 다가가자 김영자가 나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내 옷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임서희, 너 드디어 나왔구나. 오늘 내 딸 풀어주고 내 아들 회사 살려내지 않으면 내가 내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그녀의 손톱이 내 얼굴을 핥힐 뻔했지만 김 기사님이 재빨리 그녀를 막고 나를 뒤로 보호했다. 그때 김 변호사님도 도착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사람들 중앙으로 걸어가 구경꾼들과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서희 씨의 법률 대리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김영자 씨가 주장하는 갑질에 대해 몇 가지 명확히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10억 원짜리 차용증을 꺼내들었다. 3년 전 박준영 씨는 임성그룹으로부터 신혼집 구매 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상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둘째, 박준영 씨는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 2억 원을 동생 박준수 씨의 아파트 구매를 위해 빼돌렸습니다. 관련 은행 거래 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님은 김영자가 예전에 구청 앞에서 나를 찍으며 행패를 부리던 영상과 박준희가 빌라를 부수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영자 씨는 제 의뢰인의 영상을 촬영하여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그의 딸 박준희 씨는 어제 제 의뢰인의 빌라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코 갑질을 한 적이 없으며
모든 조치는 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박 씨 가족이 여러 차례 제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들어 올렸다. 현재 김영자 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저희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개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 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줄을 끊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준영 씨의 회사가 장기간 납품대금을 체납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임성그룹이 계약에 따라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이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순식간에 여론의 방향을 바꿨다. 알고 보니 저 집안이 돈 빌리고 안 갚은 거네. 그게 잘못이지. 재산 빼돌리고 남의 집까지 부수고 저 가족 너무하네. 기자들도 카메라를 거두었다. 재벌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서민 가족이 억울하게 당하는 이야기가 더 자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듯했다. 김영자가 데려온 먼 친척들은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말에 얼굴색이 변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한 중년 남성은 영자야, 이건 너희 집안이 잘못한 것 같으니 우리는 이만 빠질게라며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순식간에 친척들은 2명밖에 남지 않았다. 김영자는 텅 빈 주변과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보며 통곡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김 변호사님을 향해 소리쳤다. 거짓말, 그 증거들 다 가짜야. 김 변호사님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법원에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네, 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서희 씨가 김영자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접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김영자에게 말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소환장은 곧 댁으로 발송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저희는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것입니다. 김영자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임성그룹의 보안팀장이 경비원 몇 명을 데리고 와 김영자에게 말했다. 김영자 씨, 이곳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공장소 질서문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김영자는 보안팀장의 단호한 표정과 주위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보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피켓을 주워들고 멍하니 서 있는 박준영을 잡아 끌고 잿빛 얼굴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남은 2 친척마저 감히 따라가지 못했. 구경꾼들이 흩어지자 김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내게 건넸다. 임서희 씨, 이후 법원에서 재판 일정을 잡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저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자와 박준영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는 동정심 한 조각도 없었다. 이 소동은 처음부터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이었다. 지금의 결말은 모두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였다. 임성그룹 앞에서의 소동을 마무리하고 나와 김 변호사님은 곧장 그의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다가왔다. 변호사님, 임서희 씨, 방금 박준영 씨와 박준수 씨가 다녀갔습니다. 이건 그들이 남기고 간 이의신 청서인데 박준수 씨의 아파트 동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이의신 청서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해당 부동산은 김영자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임서희와는 무관함이라고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박준영과 박준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김 변호사님은 냉소하며 미리 준비해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전액 현금 구매라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이 거래 내역서에는 김영자가 박준수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한 것이 정확히 박준영이 우리 공동계좌에서 빼돌린 그 돈이라는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송금 시점과 박준수가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말을 하는 도중 접견실 문이 열리고 박준영과 박준수가 들어왔다. 박준수는 책상 위에 거래 내역서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 돈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인데? 설령 우리 형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해도 그건 당신들 부부 사이의 문제지. 나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지. 당신을 끌어들인다고요? 김 변호사님은 거래 내역서를 집어들고 이체 기록을 가리켰다. 이 돈은 임서희 씨와 박준영 씨의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박준영 씨가 임서희 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체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영자 씨가 이 돈으로 당신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악의적인 타인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당연히 동결되어 임서희 씨의 합법적인 재산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박준영이 다급해져 한 걸음 나서며 거래 내역서를 낚아채려 했다. 김 변호사님, 우리 다시 얘기 좀 합시다. 제발 아파트 동결만은 막아주세요.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지. 김 변호사님은 몸을 피하며 핸드폰을 꺼내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문을 보여주었다. 늦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이 아파트와 박준영 씨 명의의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10억 원의 대출금과 2억 원의 횡령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재산들은 모두 경매에 붙여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경매라는 말을 듣자 박준수가 폭발했다. 형이 한 짓 좀 봐. 그때 그 돈 빼돌려서 나한테 집 사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잖아? 내가 형이랑 끝까지 갈 거야. 박준영도 화가 났다. 다 너 때문이잖아. 엄마가 너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지. 그만들 하세요. 나는 그들의 싸움을 가로막았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돈을 갚든가 아니면 재산이 경매되는 걸 지켜보든가. 세 번째 선택지는 없어요. 박준수는 나를 쏘아보다가 박준영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박준영을 세게 밀쳤다. 다 형 때문이야. 애초에 형이 저 여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집이 이 꼴이 됐겠어? 박준영도 지지 않고 박준수를 밀쳤다. 내 탓이야? 엄마가 너 집 사주라고 했을 때 너는 왜 싫다고 안 했는데?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접견실 의자가 넘어지고 책상 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사무장이 말리려다 박준수에게 밀려 옆으로 비켜섰다. 김 변호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 지구대에 전화를 걸었다. 네, 여기는 법무법인 성실입니다. 접견실에서 사람들이 싸우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와주실 수 있나요? 박준영과 박준수는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싸움을 멈췄다. 두 사람 모두 옷이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핥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박준수는 숨을 헐떡이며 박준영을 흔한하게 쏘아붙였다. 이 집 날아가면 나 형이랑 정말 끝이야. 박준영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흩어진 이의 신청서를 주워 들었다. 그 위에 적힌 서명을 보며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상황을 파악한 후 박준영과 박준수를 훈계하고 파손된 의자값을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박준영은 나를 한번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만 쉬고 박준수를 따라 나갔다. 김 변호사님이 흩어진 서류를 정리하며 내게 말했다. 임서희 씨, 걱정 마십시오. 저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법에 따라 재산을 경매에 붙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재판날을 기다려 채무와 재산 귀속 문제만 확정하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박 씨 집안의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10시가 다 되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준희의 번호였다. 그냥 끊어버릴까 했지만 전화는 3번이나 멈추지 않고 울렸다. 전화를 받자 박준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서희, 우리 엄마 입원했어.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200까지 올라서 언제 뇌졸중이 올지 모른대. 제발 병원에 와서
엄마 좀 봐줘. 부탁이야.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김 기사님에게 시립병원 입원실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병실에는 박준영, 박준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와 있었다. 김영자는 침대에 누워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삐, 삐 소리가 울렸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박준영이 벌떡 일어났다. 눈이 새빨갰다. 서희야, 드디어 왔구나. 엄마가 방금 전까지 내 이름 부르셨어. 나는 병상 가까이 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박준수가 끼어들며 대답했다. 의사가 또 충격받으면 다시는 못 깨어날 수도 있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재산 동결하고 준이 잡아넣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그의 말투는 비난으로 가득했다. 마치 김영자가 입원한 것이 전부 내 탓인 것처럼. 박준영이 갑자기 내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내 바지 자락을 붙잡았다.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재산 빼돌린 것도, 엄마 말 듣고 너한테 못되게 군 것도 전부. 제발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줘. 소송 취하하고 재산 동결 좀 풀어줘. 엄마한테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평생 나 자신을 용서 못할 거야. 그가 무릎을 꿇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들며 나를 설득했다. 아가씨,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불쌍하게 된 걸 봐서라도 한 번만 마음 좀 풀어주게. 나는 고개를 숙여 박준영을 내려다봤다. 3년간의 그의 냉담함과 계산적인 행동, 그리고 김영자의 모욕을 떠올렸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들이밀고 내 짐을 내던졌을 때 그들은 내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박준영의 손을 떼어내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예전에 구청 앞에서 김영자가 핸드폰으로 나를 찍으며 행패를 부리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던 장면이었다. 영상 속 김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임서희, 너 서명 안 하면 내가 이 영상 인터넷에 다 뿌릴 거야. 너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친 여자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예전에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협박하셨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겠죠.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입원하신 건 유감이지만 제가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거고 재산 동결도 풀지 않을 겁니다. 모든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박준영이 다시 애원하려던 순간 김영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준영아, 쟤한테 빌지 마. 저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야.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녀는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그녀를 급히 눕혔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분들 전부 나가세요. 우리는 간호사에게 떠밀려 병실 밖으로 나왔다. 박준영은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보며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박준수가 내 앞으로 다가와 아근흔하게 말했다. 임서희,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나는 그를 무시하고 김 기사님에게 말했다. 가시죠.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님에게 내일 사건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막 차에 탔을 때 박준영이 쫓아나와 길가에 서서 크게 외치는 것이 보였다. 서희야, 내가 돈 갚을게. 시간 좀 더 줘.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김 기사님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이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 일주일 후 법원 재판 날이 되었다. 나와 김 변호사님은 30분 일찍 법원 앞 광장에 도착했다. 멀리서 박준영네 가족 6명이 구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김영자는 막 퇴원해서인지 얼굴이 아직 창백했고 박준영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박준희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박준수는 초조한 얼굴로 연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짜증을 냈다. 지난 일주일이 그들에게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 씨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판사의 질문에 박준영은 우물쭈물하며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차용증, 은행거래 내역서, 재산은닉 증거, 박준희의 빌라 파손 CCTV 영상, 그리고 김영자의 명예훼손 녹취록을 차례로 제출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판사가 박준영에게 이의가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다. 박준영은 한 달 내로 임성그룹에 10억 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그가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2억 원도 전액 반환해야 했다. 이를 위해 박준수 명의의 아파트와 박준영 명의의 아파트, 자동차는 모두 경매에 붙여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박준희는 재물손괴죄로 나에게 수리비 1,200만 원을 배상하고 김영자는 명예훼손죄로 시급일간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을 나올 때 박준영이 갑자기 달려와 나를 막아섰다. 그는 두 손으로 내 팔을 잡고 불신과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임서희,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타운하우스 10채를 그렇게 쉽게 사고 우리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거야? 예전에 당신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했잖아. 김 변호사님이 즉시 다가와 그의 손을 떼어내며 엄하게 말했다. 박준영 씨, 행동 조심하십시오. 제가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뢰인 임서희 씨는 임성그룹 임진혁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녀, 즉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외동 따님입니다. 당시에 임서희 씨가 당신과 결혼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집안 배경을 보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과 당신 가족은 오직 이익만을 좇았죠. 재벌, 외동딸, 박준영은 그 네 글자를 힘없이 되뇌었다. 몸이 휘청거리며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런 신분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너를 그렇게 대했겠니.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박준희도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중얼거렸다. 어쩐지 타운하우스 10채를 살 수 있었구나. 어쩐지 오빠 회사가 파산했구나. 박준수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참지 못하고 박준영을 향해 소리쳤다. 다 형 때문이야. 애초에 형이 저 여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됐겠냐고. 박준영은 박준수를 상대하지 않고 그저 나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희야,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한테 무조건 잘할게. 나는 그를 보며 3년간의 온갖 일들을 떠올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박준영 씨,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당신 가족이 내 짐을 내던지는 걸 지켜보던 그 순간에 나는 그 말을 남기고 김 기사님의 차를 향해 돌아섰다. 차창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은 박준영과 옆에서 통곡하는 김영자, 서로를 탓하는 박준수와 박준희, 그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그 가족의 초라한 모습은 법원 앞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이 되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다. 3년간 지속된 이 잘못된 결혼은 마침내 박씨 집안의 완전한 몰락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주신 든든한 배경과 이 경험이 가르쳐준 성장을 발판 삼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câu chuyện thứ hai
심심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보다가 익명의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 와이프가 로또 20억 당첨된 거 숨기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조언 좀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장난스러운 내용이었다. 니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와이프는 그냥 확 죽여버리세요. 나는 참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글쓴이가 곧바로 답글을 달았다. 니 형님 말씀이 맞네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날카롭게 잘 갈린 발꼬룡 칼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칼 뒤로 보이는 배경이 어딘가 우리 집 현관문 앞 같았다. 그 충격적인 발견에 온몸이 떨리며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하며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착각할 리 없었다. 짙은 갈색의 현관문, 정사각형의 흰색 타일, 그리고 현관문 앞에 놓인 웰컴이라고 쓰인 매트까지. 이건 분명 우리 집 앞이 맞았다. 정확히 3일 전 나는 퇴근길에 즉흥적으로 로또를 한 장 샀다. 그리고 그날 밤 당첨번호를 확인하고는 내가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첨금은 무려 20억 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액이었다.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남편 김민준에게 알려야 했지만 나는 무슨 생각에선지 복권을 숨겼다. 당첨금을 수령한 뒤에 민준에게 이 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차분히 고민하고 싶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일어섰다. 현관문 외시경에 눈을 가까이 대는 동시에 집 안쪽 도어록 손잡이를 위로 살짝 들어 올렸다. 우리 집 디지털 도어록은 내부에서 이중 잠금이 가능했다. 이렇게 해두면 밖에서 정확한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밖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 복도등은 소리감지 센서 등이라 누군가 지나가거나 문 앞에 서 있으면 불이 켜져야 했다. 하지만 지금 복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다는 것은 밖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우연일지도 모른다. 이런 짙은 갈색 현관문과 흰색 타일 조합은 다른 아파트에도 있을 수 있고 웰컴 매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흔히 파는 인기 상품이니까. 역시 사람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면 의심이 많아지나 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20억 당첨금을 숨긴 죄책감 탓으로 돌렸다. 게다가 민주는 이틀 전부터 지방으로 출장 중이었다. 지금은 부산에 있을 시간이다. 1시간 전에도 카톡으로 호텔에 도착했다며 호텔방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다. 우리 집이 있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다. 내가 잠시 겁에 질려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시간만 계산해봐도 민준이 우리 집 앞에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현관문이 확실히 잠겼는지 다시 확인하고는 망설임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거울 앞 세면대에는 나와 민준의 칫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내 분홍색 칫솔을 집어들고 칫솔모 반대편 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손톱으로 바닥에 동그란 고무마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칫솔 안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내가 숨겨둔 복권이 들어있었다. 복권을 꺼내는 순간 관절 한마디 길이 정도 되는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함께 떨어졌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이건 내가 미리 해둔 작은 장치였다. 이 집에는 나와 민준둘 뿐이니 만약 이 머리카락이 사라졌다면 민준이 분명히 이 칫솔을 만졌다는 증거가 될 터였다. 나는 세면대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물로 흘려보냈다. 머리카락은 그대로였다. 민준은 내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제야 나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칫솔을 제자리에 둔 뒤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저녁을 아직 안 먹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배달 앱을 켜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곧 단골 김치찌개 집에서 주문을 마쳤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카카오톡 걸음수 순위를 확인했다. 상위권은 여전히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순위표를 아래로 내리다가 맨 밑에서 민준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김민준, 89위, 걸음수 62보. 나는 민준의 순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는 민준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다. 62보. 이 정도 걸음수는 집 근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나 아예 단지 밖을 나가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수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과의 카톡 대화창을 열었다. 자기야, 오늘 출장일은 괜찮았어? 바빴어? 민준은 금방 답장을 보냈다. 민준, 응, 바빴지. 거래처 몇 군데나 돌아다녔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네. 그래도 성과는 있었어. 계약 2건이나 성사시켰거든. 고생했네. 우리 남편. 근데 우산 또 안 챙겨갔지? 오늘 부산 비 많이 왔다던데 비 맞지는 않았어? 민준, 괜찮아. 계속 택시 타고 다녔어. 어차피 경비 처리되니까. 여보, 나 이제 씻고 일찍 자려고. 그만 얘기하자. 알았어. 잘 자, 자기야.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거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을 억눌렀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옷을 적셨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 나는 미리 부산의 오늘 날씨를 검색해봤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았다. 화창한 맑은 날이었다. 비는 전혀 오지 않았다. 민주는 부산에 가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아까 그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정말 민준이고 그가 내가 20억을 숨긴 사실을 알고 나를 해치려 한다면 굳이 출장 갔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는 내 남편이고 매일 나와 한 공간에 있다. 집에 있는 편이 훨씬 더 손쓰기 좋지 않은가? 나는 생각에 잠겨 습관적으로 거실을 서성였다. 만약 민준이 출장을 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복도?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 공원? 하지만 근처에는 오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도 이 단지에 산 지 꽤 오래돼서 대부분의 이웃과 안면이 있었다. 민주는 발각될까 두렵지 않은 걸까?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쾅쾅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귀청이 터질 듯한 노크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배달이요. 문 너머에서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내가 방금 배달 음식을 시켰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배달 앱을 확인하니 배달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아마 기사님이 아파트 1층에 도착했을 때 미리 배달 완료를 누른 것 같았다. 오늘 연이어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나는 경계심이 한껏 높아져 있었다. 외시경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복도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노란색 배달 기사 유니폼이 선명하게 보였다. 기사는 헬멧을 쓰고 있어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내가 주문한 그 김치찌개 지포장이 맞았다. 마음속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문 너머로 말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상대방이 가고 나면 음식을 가져올 생각이었다. 낯선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내 평소 습관이었다. 보통 기사님들은 배달을 마치면 다음 배달을 위해 서둘러 가기 마련이다.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어 확인한 뒤 바로 떠난다. 하지만 오늘 이 기사님은 내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내가 말을 마친 지 한참이 지나도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떠나는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눈을 크게 뜨고 외시경을 통해 밖을 더 자세히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 기사는 문에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얼굴이 정확히 외시경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헬멧에 가려져 있어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기사가 갑자기 몸을 살짝 움직였다. 나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의 노란색 배달 유니폼 안으로 검은색 폴로 셔츠가 보였다. 옷깃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였지만
그건 민준이 옷장에서 자주 입던 그 셔츠와 아주 흡사했다. 나는 헉 하고 숨을 삼키며 현관문에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 기사의 이상한 행동, 드러난 옷깃,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끔찍한 의심을 품게 했다. 문 밖의 기사는 민준이 변장한 것이다. 거대한 공포가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나는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옷장을 열었다. 왼쪽 두 줄은 모두 민준이 평소에 입는 옷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검은색 폴로 셔츠는 그 자리에 없었다.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나는 문 밖에 인물이 꿍꿍이가 있는 민준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내가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가서 그가 비밀번호를 눌러도 들어올 수 없게 되자 배달 기회를 이용해 기사로 변장하고 내가 문을 열게끔 유도하려는 것이다. 나는 바로 110에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 안에서 소리가 나면 문 밖에 민준을 자극할까 두려웠다. 나는 간단하게 기본 상황을 문자로 작성해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다. 근처 파출소는 멀지 않아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문자를 다 작성하고 막 전송하려던 순간 배달 앱에서 알림 메시지가 떴다. 놀랍게도 기사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기사, 죄송합니다, 고객님. 계속 문을 안 여셔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부디 나쁜 평점은 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이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제발 나쁜 평점만은 감사합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나는 그 두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전송 버튼 위에 있던 손가락을 거두었다. 그럼 아까 그 이상한 행동들은 내가 오해한 건가? 그가 문 밖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던 건 내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나? 나는 다시 현관문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다. 문 밖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배달 음식은 현관 매트 위에 놓여 있었다. 그 기사, 정말 민준이 변장한 게 아니었을까? 나는 다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착각이었다면 그건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이고 이 밤중에 경찰관들을 헛걸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때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관리소장님이 전체 공지 메시지를 보냈다. AT 전체 입주민 여러분, 7동 앞에서 남성용 스마트밴드를 주우신 분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신 분 계신가요? 나는 궁금해서 사진을 눌러봤다. 놀랍게도 그건 민준의 스마트밴드였다. 곧이어 민준도 그 메시지를 봤는지 내게 카톡을 보냈다. 민준, 여보, 빨리 관리소장님한테 연락해서 좀 받아줘. 어쩐지 내 스마트밴드가 안 보이더라니 단지 안에 떨어뜨렸나 보네. 하마터면 새로 살 뻔했네. 나는 관리소장님께 연락해서 스마트밴드를 우리 집 문 앞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곧 관리소장님이 문을 두드렸다. 나는 외시경으로 익숙한 관리소장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다. 관리소장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스마트밴드를 건네주셨다. 아까 마음씨 좋은 입주민 한 분이 주어서 맡겨주셨다고 했다. 나는 관리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스마트밴드 화면을 내려다봤다. 밴드는 아직 배터리가 한 칸 남아 있었고 화면에는 그날의 운동 걸음수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선명하게 적힌 글자를 보았다. 오늘 걸음수 62보.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카카오톡 걸음수는 스마트밴드와 연동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밴드는 단지 안에 떨어져 있었고 그의 몸에 없었다. 그래서 카카오톡 걸음수가 그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방금 전까지의 내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괜히 밤중에 무서운 게시글을 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카톡으로 스마트밴드를 잘 받았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민준은 알았다고 답하며 나더러도 일찍 자라고 했다. 현관문 앞에 김치찌개를 들여놓고 막 먹으려던 참에 갑자기 목이 말랐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윗칸을 열고 콜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병뚜껑을 따서 마시다가 내 시선은 냉장고에 남은 몇 병의 콜라에 머물렀다.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히 콜라를 7병 샀는데 방금 한 병을 마셨으니 6병이 남아있어야 했다. 그런데 왜 한 병이 부족할까? 이틀 동안 집에는 나 혼자 있었으니 민준이 마셨을 리는 없었다. 그 순간 어제도 집에서 물건이 없어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새로 산 빵 몇 봉지가 갑자기 사라졌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무심코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콜라 개수는 내가 잘못 기억할 리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부엌 쓰레기통에서 쇼핑 영수증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 물건들은 모두 아파트 아래 마트에서 산 것이라 영수증에 콜라 개수가 적혀 있을 것이다. 나는 구겨진 영수증을 주워 펼쳤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펩시콜라 7병, 800원. 나는 영수증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었다. 분명히 한 병이 사라졌다. 나는 오늘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다. 갑자기 믿을 수 없을 만큼 소름 끼치는 추측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부엌에 있는 식칼을 손에 쥐었다. 칼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리고 민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러 바로 영상 통화를 걸었다. 텅 빈 부엌에 영상 통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밤 11시 30분. 민준이 벌써 잠들었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영업사원인 그는 잠들었더라도 카톡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 영상 통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극심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는 핸드폰을 못 본 것일까? 아니면 이 영상 통화를 감히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나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것을 느끼며 한 손으로는 칼을 높이 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112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와 텅 빈 집을 향해 마음속의 추측을 큰 소리로 외쳤다. 김민준, 너 출장 간 거 아니지? 나와. 네가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우리 부부잖아.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내가 당첨된 거 바로 말 안 한 건 내 잘못이야. 나오라고.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안 그러면 나 진짜 신고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핸드폰을 든 손으로 재빨리 집안의 옷장을 열었다. 사람이 숨을 만한 소파 및 안방 침대 및 심지어 현관 신발장까지. 하지만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민주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경찰관이 이미 내 신고 사유를 묻기 시작했다. 그때 내 시선은 집에서 유일하게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숨을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향했다. 그건 바로 냉장고의 냉동실이었다. 나는 평소에 그곳을 잘 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식칼을 단단히 쥐고 칼날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냉장고 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둥그런 무언가가 굴러나와 내 발치에 떨어졌다. 고개를 숙여 그것을 본 순간 나는 혼비백산했다. 그것은 잘린 사람의 머리였다. 그 얼굴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내 남편, 김민준이었다. 그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보였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나와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행히 내 112 신고 전화는 아직 연결되어 있었다. 원래는 가정불화로 신고하려던 것이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변해버렸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금방 우리 집에 도착했다. 나는 멍하니 거실에 서서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우리 집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신고자이자 민준과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를 신문했다.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나는 오늘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며 복권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의 머리가 잘리고 시신이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졌다는 사실은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의 사인을 빨리 밝히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오늘 저녁 퇴근하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우연히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됐는데 익명의 글쓴이가 제 남편 민준인 척하며 제 20억 당첨금을 어떻게 뜯어낼지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어요. 나는 그 익명의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이 찍힌 장소가 저희 집 앞과 너무 비슷해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제 남편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계속 글을 떠봤죠. 저와 대화하던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제 남편의 말투를 흉내냈고 민준의 언어 습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경찰관은 내 진술을 차분히 들으며 핵심 사항들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 게시글의 IP 주소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평소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 문제로 인한 갈등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남편 직업이 영업사원이라 동료들 사이에 고객 쟁탈전이 심해서 갈등이 많았거든요. 경찰관은 남편의 상사 연락처를 받아갔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전화를 받은 민준의 상사는 무척 놀랐다. 민준이가 죽었다고요?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친구가 이틀 전에 갑자기 휴가를 내면서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와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민준의 상사에 따르면 회사의 경쟁 상대가 몇 명 있기는 했지만 동료 간의 경쟁은 흔한 일이고 업무 갈등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는 아닐 거라고 했다. 그 후 경찰은 내게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을 더 묻고 비상 연락처를 남겨주었다. 저희가 다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혹시 새로운 단서가 생각나면 이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민준의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은 추가 검사를 위해 부검실로 옮겨졌다. 법의학자들이 그의 시신을 시신 가방에 담아나갔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어떻게 왔어? 내 절친 박지연이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우리는 8년 지기 친구로 대학 동기였다. 졸업 후 같은 도시로 와서 이 단지에 차례로 집을 샀다. 바로 위아래층에 살았다. 지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아까 아래층에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고 경찰관들이 우리 동을 드나들길래 혹시 너희 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해서 와봤어. 괜찮아? 그때 경찰관들은 현장 증거 수집을 거의 마치고 로쉬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경찰관이 나간 후 나는 텅 빈 집을 보며 방금 전에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원래 오늘 밤은 호텔에 가서 잘 생각이었다.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감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제 지연을 보니 그래도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심될 것 같았다. 나는 지연에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줘. 나 짐 좀 챙겨서 오늘 밤은 너희 집에서 자도 될까?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해줄게. 지연은 다정하게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짐을 챙겨? 세면도구랑 갈아입을 옷. 우리 집에 다 있어. 그냥 바로 우리 집으로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가 지연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지연은 혼자 살았다. 졸업 후 여러 직장을 다녔지만 오래 다니지는 못했다. 인터넷 방송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시도 삼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방송으로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계속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거실에는 아직 방송용 핸드폰이 거치대에 놓여 있었고 조명도 켜져 있었다. 막 방송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또 이렇게 늦게까지 방송했어? 내가 무심코 물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어쩔 수 없지.
이 일이 원래 밤낮이 바뀌잖아.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물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수진아, 역시 네가 제일 좋아. 졸업하자마자 민준 오빠 같은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나니 아무 걱정 없잖아. 지연은 민준을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고 항상 내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와 민준의 부부 관계가 사실 겉보기만큼 좋지는 않다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 민준은 매달 월급을 제때 갖다 주기는 했지만 나는 그가 몰래 비자금을 꽤 많이 챙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 월급 액수는 항상 내게 숨겼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민준이가 살해당했어. 지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가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민준 오빠가 죽었다고? 어떻게? 나는 그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물론 복권 이야기는 빼고 우연히 냉장고 냉동실을 열었다가 민준의 시신을 발견했다고만 말했다. 민준의 머리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하자 지연의 눈시울이 촤 하고 붉어졌다. 민준 오빠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 놀랍게도 지연이 나보다 먼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너는 왜 아직도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니라고 말했다. 지연은 나 때문에 슬퍼서 운다고 했다. 민준 오빠처럼 좋은 남자가 죽다니.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경찰이 반드시 범인을 찾아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후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 김치찌개를 결국 못 먹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오늘 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었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다. 지연은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지금 부엌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방금 전 냉장고를 열었을 때의 정신적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소파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켜고 아무 채널이나 틀었다. 10분쯤 지났는데도 지연이 아직 부엌에서 분주한 것을 보고 라면 끓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 부엌으로가 도와주려고 일어섰다. 가보니 지연은 이미 라면을 그릇에 담아놓고 있었다. 구수한 라면 냄새가 내 식욕을 자극했다. 지연이네 집에 시골에서 가져온 김치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 나는 무심코 양념 찬장을 열었다. 나 너희 집 김치 좀 꺼내 먹을게. 나는 양념 찬장에서 김치를 찾다가 시선이 갑자기 찬장 구석에 멈췄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찬장 가장 안쪽에 새 것으로 보이는 발꼬룡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 칼을 발견한 순간 등 뒤에서 송곳 같은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지연이 내 등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굳이 뒤지는 거야?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정신을 차린 순간 그 게시글에 올라왔던 발꼬룡 칼 사진이 떠올랐다. 설마 그 익명의 글쓴이가 지연이었나? 마음속에 경고등이 울렸지만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내 손은 재빨리 그 칼을 스쳐 지나가 김치통을 꺼내려는 신용을 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너희 집에 내가 못 뒤질 게 뭐 있어? 나는 등 뒤에서 지연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등골이 서늘하고 온몸이 차가워졌다. 지연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너 그 게시글 봤지? 너희 집 도어록이 안 열릴 때부터 짐작했어. 나는 뒤돌아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부엌을 빠져나왔다. 무슨 게시글? 지연아, 너 오늘 대체 왜 이래? 지연은 가볍게 웃었다. 네가 20억 복권에 당첨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지연을 쳐다봤다. 그녀가 어떻게 복권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그녀가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걸까? 나는 이미 거실로 물러나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패드가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생각났다. 얼마 전에 내가 아이패드를 지연에게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내 핸드폰과 아이패드 계정은 연동되어 있었다. 즉,
내가 핸드폰으로 복권 당첨금 수령 방법을 검색했던 것을 지연이 아이패드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너, 그 20억 때문에 날 죽이려는 거야? 그렇게 물으며 내 손은 이미 문손잡이를 더듬고 있었다. 지연은 미친 듯이 웃었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혐오와 증오가 가득했다. 너는 진작에 죽었어야 했어. 민준 오빠가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 몰랐어? 왜 그렇게 끈질기게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민준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였어. 하지만 네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잖아. 우리가 2번이나 널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넌 죽지도 않았어. 수진아, 너 정말 목숨 질기다. 나는 지연이 내뱉는 말들을 충격 속에서 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듯 혼자서 모든 것을 쏟아냈다. 민준 오빠가 너 앞으로 사망보험 들어놓은 거 알고 있었어? 네가 죽기만 하면 거액의 돈이 나와. 그런데 네가 또 복권에 당첨됐잖아.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녀는 갑자기 분노에 차소리쳤다. 분명히 우리가 곧 함께할 수 있었는데 네가 왜 민준 오빠를 죽인 거야? 이 악독한 여자야. 내가 널 죽여서 민준 오빠의 복수를 해줄 거야. 나는 이미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 상태였다. 복도를 달리면서 나는 민준이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나도 억울해. 라고 소리쳤지만 지연은 전혀 듣지 않고 그 발꼬룡 칼을 들고 나를 배려했다. 너 미쳤어? 나는 그녀가 휘두르는 칼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피할 곳이 없던 절박한 순간 복도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이 살짝 덜 닫힌 것이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가장 빠른 속도로 문을 열어 내 몸 앞에 방패처럼 세웠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문에 부딪히며 금속 마찰음이 났다. 지연이 다시 칼을 휘두르려던 순간 흐물흐물한 몸 하나가 내가 열어젖힌 기계실 문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온몸이 피투성이인 낯선 남자였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왜 이렇게 연달아 시체를 보는 거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면 몇 층을 더 달려야 1층 로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만약 중간에 지연에게 따라잡히면 끝장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위층으로 뛰어올라 우리 집으로 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앞에 도착해 재빨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지연은 이미 나에게서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내가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칼이 날아왔다. 나는 몸을 비틀어 문 뒤로 피했다.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지연은 미친 듯이 다리로 문틈을 막았다. 나는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칼을 쳐들고 섬뜩하게 웃으며 나를 내려치려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연의 얼굴에 번졌던 광기 어린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멍하니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들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막으려 했다. 그곳에는 갑자기 날아온 칼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그녀의 목에서 피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그렇게 비틀거리며 눈을 크게 뜬 채 문틀에 기댄 채 쓰러졌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칼이 날아온 방향을 쳐다봤다. 끔찍하게 못생긴 낯선 남자가 우리 집 거실 1인용 소파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사악하게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낯선 남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었다. 헤헤헤. 착한 우리 와이프. 남편이 제때 구해줬지?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손을 뻗어 내 몸을 더듬으려 했다. 움직이지 마. 그때 문 밖에서 경찰관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총구가 그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살았다. 다행히 아까 지연에게 쫓길 때 나는 이미 핸드폰으로 경찰관이 남겨준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두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할 시간은 없었지만 나와 지연의 소라는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경찰관은 당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CCTV를 확인하며
민준 살인 사건의 다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경찰관이 나를 파출소로 데려가 더 자세한 조서를 작성했다. 연이은 충격에 나는 더 이상 파출소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내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우리 집에 나타났던 그 낯선 추남의 이름은 강철수. 약간의 편집증이 있는 노숙자였다. 보름 전 그는 우리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그 후로 나를 미행의 위층으로 따라와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외웠다. 그리고 낮에 나와 민준이 모두 집에 없을 때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 자신을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자기가 내 남편이라고 망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강철수는 처음에는 그저 스릴을 즐길 뿐이었다. 낮에 우리 집에 머물다가 우리가 퇴근하기 전에 떠났다. 그런데 3일 전 민준이 일찍 돌아왔고 민준과 함께 우리 집에 온 사람이 지연이었다. 그들은 나와 민준이 평소에 자는 안방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이 모든 것을 강철수가 지켜보고 있었다. 강철수는 스스로를 내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연이 떠난 후 침대에 누워있던 민준을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잘라 옷을 벗기고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넣었다. 그리고 민준의 핸드폰을 가져가고 민준의 옷을 입고 그의 명의로 회사에 휴가 신청까지 했다. 강철수는 어차피 민준이 죽었으니 이제 자기가 내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와 부부놀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 집 거실에 1인용 소파를 개조해 그 안에 숨어서 평소에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어젯밤 그는 내가 화장실에서 칫솔을 확인할 때 우리 집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습관적으로 우리 집 근처를 배회했다. 얼마 후 배달 기사가 내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보고 그 기사가 이렇게 늦게 주문하고 배달비는 적게 준다며 음식에 침을 뱉는 것을 목격했다. 강철수는 그 기사를 죽여 지연이 사는 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시신을 숨기고 자기가 기사로 변장해 내게 음식을 배달했던 것이다. 지연의 일은 그녀가 나를 죽이려 할 때 거의 다 실토했다. 그녀는 민준과 반년 넘게 불륜 관계였고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나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 내가 20억 복권에 당첨된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조급해져서 어떻게든 나를 죽이고 거액의 돈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강철수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조만간 죽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알고 난 후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과 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내 목숨까지 노렸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집에 숨어 살던 그 변태 남자가 결국 기이한 우연으로 나를 구했다는 사실. 파출소를 나올 때 나는 경찰관들이 강철수를 호송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강철수는 흥분해서 나를 보며 내 이름을 계속 불렀다. 후회하지 않아? 라고 외쳤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서서 파출소를 나왔다. 941생으로 살아남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하기로 결심한 일은 복권을 당첨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른다.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